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돌아온 천하람 변호사. 예. 어제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 왜 오늘까지 그래요? 그래도 환영합니다. 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일요일 마중물 토크는 노래로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두 곡을 골라가지고 왔는데요. 이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 너는 듣고 있느냐 이런 노래가 하나 있고, 예, 요즘 어디 가세요, 현 변호사님?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하이보이.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유행하는 밈으로 유명한. 예, 하이보이. 뭐 무슨 얘기하실지는 다 아실 테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입장곡으로 레미제라블의 이 수록곡이었던 민중의 노래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성난 민중의 노래를 너는 듣고 있느냐? 이게 영어 제목이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감이다. 이 노래 선곡한 사람. 이건 이제 약간 민중 봉기 같은 노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애창곡이라고 이걸 입장곡으로 틀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네. 아니 뭐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시는데 손을 너무 비비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을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미움만 더 받게 됐다. 왜 그랬을까? 장 소장님 안 뵌 사이에 굉장히 살이는 스타일로 바뀌셨네요. 네. 김기현 체제에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확실히 핵관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뭐 행사장도 만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얘기 들어봤으면 알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애창곡을? 애창곡이든 아니면 뭐 그 전에도 틀었다니까. 네.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리고 이제 또 탁현민 전 이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국민의례가 끝나고 대통령을 입장시킨 것 자체가 문제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김준호 변호사님은 이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노래는 정의당 전당대회에 어울리는 노래. 왜 트는 거지? 뭐 아니면 뭐 노동당이나 진보당 전당대회에 어울리는 노래인데 이상하. 근데 국민의힘이 원래 그런 게 좀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홈페이지 주소 뭔지 아시죠? peoplepowerparty.com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인민의 힘, 혹은 민중의 힘 아니죠. 당이죠. 인민무력당이에요. 네. 그러네. 인민무력당이네. 그래서 그렇게 파워는 이제 권력이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그래서 피플이면 일단 민중이나 인민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 이름 쓰는 것부터 해서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 뭔가 좀 이념적 섭자가 있는 것이냐, 이상한, 하여튼 인지 부조화 같은 느낌이었고, 하여튼 이따도 뭐 마중물 토크 끝나고 얘기하겠지만 그 멘트에서도 굉장히 그 왼쪽 경향의 말씀을 인지 부조화스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입당하셨던 분다운 행보인가, 아니면 연설 비서관이나 행사 기획하시는 그쪽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의 좀 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마중물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이거 썰 풀 거 좀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사실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레미제라블 딱 나오는 순간에 이거 김기현 후보 과반하겠구나 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봉기가 성공하는 분위기면 이 곡을 성공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의 뭐 내피셜입니다만은 이게 그러면 약간 그리고 오히려 민심을 잘 안 듣는 라인업이 짜여질 거기 때문에 민중의 소리라도 좀 들으라는 의미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저는 하이보이는 솔직히 좀 약간 화가 났던 게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MZ 느낌 과하게 내려고 지금 무리한 선곡을 한 건데. 아니, 대통령 퇴장하는 거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 수가 있나라는 면에서 저는 좀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선곡이 아니었나 뭐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칭찬 좀 해줘요. 네, 아무튼 젊은 느낌, 젊은 감성 뭐 환영입니다. 네네. 자, 광고 듣고 전당대회 얘기도 이제 어제도 뭐 우리가 이제 신임 지도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또 그밖에 다룰 이야기들 많습니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화합 메시지를 낼 거다 했었는데 오히려 주목받았던 이야기는 이 멘트였어요. 나라와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이걸 처음 그냥 들었을 때는 노조랑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예. 곰곰이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니까 야 이준석 천하람 죽었구나 왜요? 그런 생각 섬뜩하더라고요.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은. 아 그래? 그래서 섬뜩하다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부당한 들어요. 세력이라고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쪽을 칭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느끼셨나요? 그냥 들었을 때는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예, 두 예. 번째 들었을 때는 당 위기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아 당의 위기. 네, 당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준석, 천하용인 이 사람들 좀 가만히 있어 내 말 잘 들어 알지 이런 뜻으로 읽혀져가지고 저한테 좀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당의 위기를 정치적 위기로 악용한 사람들을 그들을 칭한 거다라고 느끼셨다는 거죠. 제 내피셜이에요. 아니, 물론 대통령께서 그러지 의견을 않으셨겠죠. 저도 물어보는 네, 거니까. 전 예. 내피셜.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연해요? 나라의 위기보다는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당의 위기를 네. 정치적 기회로 악용한다. 그다음에 부당한 세력과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 두려워하진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이 앞에 이 부당한 세력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기회로 이용하는 부당한 세력. 음. 요게 딱 워딩이잖아요. 예, 예. 그럼 누굴 얘기하겠어요? 딱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근택. 누가 떠오르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아,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현 변호사님? 아니 뭐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보기에는 딱 뭐냐면 이번 전당대회가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중간에 잘라내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예. 딱 이준석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수진, 김재원 이런 분들이 네. 바로 다음 날부터 나와가지고 이준석 뭐 훌리건 뭐 추방해야 되는 사람들 대리인들 상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당에서 파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다니잖아요. 예. 대통령의 이 말씀을 그들이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김준호 생각이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게 하나 더 잊고 있다가 네. 저같이 이제 초정치 관심생도 잊고 있다가 이제 어제 이번 주에 그 국민의힘 홈페이지 보고 제일 이제 재밌었던 건 당원 개정안이었습니다. 네네.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통과되었던 수많은 안들이 이제 추인돼가지고 통과됐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 비대위는 언제 성립하는가, 비대위원장은 누가 하고 비대위원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당시 예. 당의 비상 상황이 뭐냐 이거 관련된 논란을 이제 전부 정리한 게 이제 당원 개정이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뭐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 비상 상황이다 이런 게 다 문구가 이제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언제든 새로운 오더가 내리면 또 비대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심지어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네.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면 그게 또 이 38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됐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당원 개정을 되게 유익 있게 보고 당에 위기가 생기더라도 내가 위기를 만들고 내가 위기를 봉합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당한 세력이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제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선거 끝나면서 다들 제 면전에서 천하람 곧 죽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느끼기는 했습니다. 정말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특히나 저도 그렇게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정무수석을 만나고 나서도 제거라는 워딩을 쓰시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수의 한 명이 아니라 3명 정도 되는 최고위원들이 바로 다음 날 나와가지고 선거의 진 쪽을 향해가지고 극언을 쏟아내는 거를 봤을 때 예. 이거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뭐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정치적인 기회로 악용을 한다라고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비판을 하는 거라면은 오히려 민심이든 당심에서든 철퇴를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과거에 여러 뭐 텔레그램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 위기를 초래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온당한 지적을 하는 쪽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뭐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다음 주에 이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주례 회동을 신설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진복 정무수석은 여당이 대통령을 받쳐주는 한 축이 돼달라 이런 당부를 했고 김기현 대표는 뭐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가 요지였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이제 과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또 국민의힘 여당이 사당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긴밀하게 만나는 거야 뭐 그건 당연히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어떻게들 좀 보십니까? 그 김기현 대표의 향후. 아니 뭐 정해져 있죠.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 거의 어찌 보면 뭐 바지 사장 아니면 그냥 뭐 여의도 출장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점포 하나 정도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출장소는 그래도 출장소장이라도 있거든요. 네네. 소장이 그래도 사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도 안 되고 그냥 ATM기 하나 정도 갖다 놓은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거에 관심보다는 지금 천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무수석 만났을 때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뭐 제거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예. 워딩이 좀 세죠. 그러니까 뭐 당청 간의 일체를 이기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제 끝나자마자 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연포탕이라고 연대 포용 탕평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제거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매일 이제 자유 하는데 결국은 자유 없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도 연포탕을 외치지만 사실상 연포탕은 안 먹기로 작정한 게 아닌가 안 드시기로 한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딴 것보다 주례회동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예. 꽂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되게 리더십이 허약해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당대표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래 뒤에 대통령이 있어 대통령실이 있어 윤핵관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당원들이 지지해준 거 아니에요? 아유 이번 당대표 제발 대통령하고 싸우지 말고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총선 우리 이기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최고위원들이 전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당내 분란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고위원이 먼저 예를 얘기해 들면은 주세요. 예. 이 김기현 당대표가 처음에 딱 일성이 뭐였냐면 당내 화합, 통합 네. 이거예요. 나는 예. 연포탕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다음 날 최고위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준석께 쫓아낸다 천하랑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얘기 쫙 퍼뜨렸잖아요. 당대표 제1성을 최고위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아유,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대통령하고 가까워. 그리고 당원들이 나를 더 인정해. 나 김기현 당대표가 뭐 나 최고위원 되는데 뭐 도움 줬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는 어디서 권위를 찾아와야 되냐면 예.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얘기하는 사이야.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면 1주든 2주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대통령과 독대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따로 만나.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최고위원들이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면은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확인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김기현 당대표 참모라면 제일 먼저 대통령과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주례회동을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근데 그거는 이제 당 대표로서의 권위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위를 등에 업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나 당원들 또 윤핵관들은 그런 식의 당 운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위원회에 본인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결국에는 내 뒤에 대통령이 있어. 내 말은 대통령 말이야. 이래야 최고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지 그냥 대통령하고 김기현 후보보다. 장 소장님이 항상 분석이 예리한데 별로 동의 못하겠는 게 김기현 대표가 이제 연포탕을 외쳤지만 예. 실제로는 내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다 최고위원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자마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 변호사님의 분석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한 게 아니라 당 대표의 취임 일성을 내가 부정한 게 아니라 내심을 내가 들어준 그렇죠. 거다. 대신해서 이제 파견해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기현 모든 정치인이 그렇습니다. 대통령과는 직거래, 나머지는 직접 거래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만 거래. 그걸 다 원하거든요. 네. 모든 이 네. 정치인들이 그런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냐? 그럼 김기현 대표한테만 전화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번 보면. 네. 그 전에 막 윤핵관 통해서 안 되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막 하잖아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철규한테 하고 장재원한테 안 되면 이철규하고 안 되면 또 뭐 김연아 하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예. 그럼 만약 김기현 대표랑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최고위원 뭐 김병민 다른 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통해서 해. 이게 네, 제가 보기엔 네. 성립이 안 돼요. 아니 그 내막을 알면서 네. 저 얘기하는 사람과 그냥 네. 제3자적 내피셜로?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네. 좀 이게 참 오히려 다른데. 오히려 당이 이제 무력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의 새로운 대표가 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차라리 주례 회동이 더 간절하고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 맞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노태우 YS 이후에 없어진 일인데 네. 원죄를 회귀하는 거고 그럼 민중의 노래를 왜 듣는 거예요? 아, 듣고 싶네 저분. 당 대표의 목소리를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이 people이 아니라 당 대표로 바뀌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YS 노태우 시절에 비해선 국가 사이즈가 훨씬 커져가지고 예. 주례 회동을 할 그 일정은 사실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주 할 일정 게 자체가 일정 예, 자체가 예, 너무 예. 할 게 많아서 네, 이제 네. 뭐 한 3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만나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참 그렇지 않아도 사당화 논란, 친정 체제 이런 안 좋은 키워드 나오는데 거기에 기름까지 붓는 게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시작이고 시작이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사무총장이 누가 될까가 가장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곧 발표된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 뭐 하마평이 워낙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총장 자리 이철규 의원 얘기는 네. 거의 이제 여의도에서는 기정사실화 네. 된 듯한 분위기던데. 네. 뭐 이철규 의원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그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장 소장님이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윤핵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도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 대선 때 사무부총장을 했어요. 예. 그때 당직 경험도 있고, 또한 경찰 출신으로 상당히 뚝심 있게 좀 일을 처리하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또 오른팔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약간의 이제 변수가 윤재옥 의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재호. 네, 윤재옥 의원이 예. 대통령의 신임을 상당하게 받는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당직 하마평에는 윤재옥 의원이 빠져 있는데 네네. 당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내대표로 윤재옥 의원을 좀 밀 수가 있다. 오. 그래서 윤재옥 의원을 향후에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이렇게 경찰 출신을 또 이렇게 총애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윤재구 의원도 경찰 출신이고. 이 과거에 네. 어떤 신뢰가 있으셨던. 아 그래요? 네, 아, 윤재구 의원은. 검사만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경찰도 이제 사랑하기로 하셨는지. 저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사무부총장 아니, 같은 사실 경우- 이제 윤재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뭐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이 안 그렇게 하죠. 많은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뭐 장 소장님이 한번 관심 있게 주목해보세요. 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듣고 있는데 사무총장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철규 의원으로 굳어진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이른 거는 있고, 예, 예, 예. 아,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있는지 좀. 그거는 아직 뭐 아무튼 생각보다 깜짝 발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 좀 예. 짚고 넘어가고, 예.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게 거의 정확하고, 다만 윤재욱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기에는 조금 이제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립이라든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스타일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좀 있습니다. 윤재욱 네. 의원 저도 뭐 잘 아는데 뭐 진중하고 조용조용하고 성실한 타입이신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직 인선에 있어서 주요 고려 대상인 건 맞다. 뭐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좀 새로운 시각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 출신이에요. 네. 일기. 일기. 근데 이철규 의원은 간부후보생 출신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대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번에 저 수사권 조정할 때도 그렇고 총경 인사할 때 보세요. 예, 예. 경찰대 다 뭐 없애버린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만약에 둘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물론 두 분이 겹치는 건 아니지만
이철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사무부총장에는 박성민 의원, 뭐 엄태영 의원 얘기 나오잖아요. 배현진 의원도 얘기 있던데요. 네,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거의 뭐 하루나 이틀 걸려서 당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상의하는 정말 친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박성민 의원도 이번에 당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임한희, 김석기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선택인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좀 외부 영입을 통해서 당의 지도 체제를 좀 국민의 관심을 좀 이끌려는 예. 그런 그렇죠. 깜짝 발탁하는 게 옳은 건데 대구 경북에서 지금 둘이나. 지도부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아니, 좀 근데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자, 이만- 그러면은 아니, 근데 이건 요거 진짜 이어서 아닌데. 광고 듣고. 왜냐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 이만희, 김석기 의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하실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철규, 윤재호, 이만희, 김석기 다 경찰 출신이에요. 네. 이게 뭘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코드를 잘 맞추고 이제 리더의 오더를 잘 집행하는 그런 뭐랄까 성향이 좀 잘 있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검경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경찰 출신이 많은 건 또 검사 출신 많다니까 이제 경찰 출신으로 가는 건가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의아하다는 거고 예. 김기현 대표가 어차피 이거 자꾸 너무 그 윤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임명하는 건데 그리고 질서 있는 다양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호남 출신이든 뭐 어디 출신이든 이런 분들을 좀 보강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예. 여성 뭐 최고도 좀 더 보강할 수도 있고 있을 텐데 지금 나오는 거는 너무 이제 지근거리 정치적 지근거리를 기준으로 동심원을 좀 너무 짜고 있는 거 아닌가.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변주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하나 짚어보고 싶은 거는 자발적인 자신의 세일즈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내 이름 좀 항상 써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네. 스스로 이른바 왜냐면요. 자가 발전이라고 하죠. 여의도에서. 왜냐면요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가면은요 음. 내년 총선 공천은요 거의 일단 따놓은 90% 당사자다. 이상 따는 거거든요. 아. 지금 현역 의원들은요 내년에 나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오로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 들어가면 되니까 자신들이 좀 더 강력하게 세일즈하는 그 부분.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지금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질서 있는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양성이란 거와 질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용어인데. 그렇죠. 항상 그러고 있어요 지금. 레미제라블 예. 민중의 노래 나오면서 막 어찌 보면 하고 있고 자유 외치면서 막 이제 못 나오게 막 막고 있고 빨짱가잖아요. 다양성 얘기하면서 다양성 인정 안 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현상이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연포탕의 이 질서 있는 다양성 이런 얘기들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장소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새 지도부 구성되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말 그대로 맹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천하람 변호사 자꾸 이제 저 한 달 있었더니 후보가 입에 붙어가지고 천하람 이럴 변호사가 때일수록 천하람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면 맞네. 질서 있는 다양성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안 그러니까 되겠죠? 제가 이런 말 할수록 더더욱. 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좀 어떠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현장에서 좀 느끼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하는 얘기는 그냥 허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느꼈던 것도 예. 김기현 대표는 저는 진정성이 있는 분이고 연대 포용에 대한 뭐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인가? 여건이란 말은 이제 당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생각할 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최고위원들과의 관계 같은 부분들도 있고 예.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최선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저는 최악을 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너무 과하게 이제 대통령과의 독립성을 추구하다가 대통령 입에서 배신의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명직 최고에서든 뭐 여러 당직에서 김준우 변호사님이 얘기하는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신세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그 신세졌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굉장히 용산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당장은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 풀어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당장 천하람 제거 이런 거는 1순위 목표는 아닐 것이고 그거는 약간 최고위원들 수준에서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로.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까 뭐 깜짝 발탁 얘기도 그렇고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혹시 뭐 당직 얘기 저한테 이제 지금 실제로 굉장히 꽤 많은 숫자의 현역 의원들이 이게 오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준석과의 선만 그으면은 거의 뭐든 해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야 이런 내밀한 얘기까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뭐 밖에서 PD님은 웃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미 하셨어요. 방송에서 이미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제가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로 지금 직접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이준석 전 대표만 아니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하용인을 좀 분리시켜가지고 좀 그 천하용인은 어떻게든 고쳐 쓰자,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만들자, 이준석 전 대표는 고립시키자라는 식의 생각들이 당내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 변호사 같은 경우 그 지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절대 안 돼. 근데 이준석하고만 잘라오면 받아줄 수 있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물론 뭐 있겠지만 어쨌든 천 변호사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 때문에 이 벌어진 건 다 알고 이준석 싫어하는 거 다 알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엄청난 힘이 있어서 나중에 차기가 뭐 보장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당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과 이제 같이 가는 게 맞느냐 그 고민은 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서 득을 볼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형 변호사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를 끌어주거나 뭐 밀어주거나 이럴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향성과 철학이 같을 때 그냥 같이 하는 동지적인 관계인 것이지 이준석 대표를 일반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줄을 잡겠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썩은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뜻이 같다면은 이제 함께 길을 가는 뭐 동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의 원내대표설. 그런데 이제 바로 장제원 의원이 그 대통령의 뭐 조력 그룹으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뭐 어떤 것도 나서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또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장제원 의원의 또 전면 부각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은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뭐 한번 던져본 것 같아요. 던져봐가지고 반응을 보는 거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댄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국민들 반응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원들 누가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던진 거예요? 지금 김재원 최고는요 당직 인선 본인이 다 하고 있어요. 사무총장은 이철규가 아주 뭐 유력합니다. 역량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원내대표 유력하고 역량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은 지금 배지가 아니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게 제 1차적인 목표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당직 인선을 본인이 하고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밀음으로써 자기 공천은 그냥 100% 확신시켜 놓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제원 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공천과 관련된 당직들은 대통령실과 친윤 그룹들이 그냥 다 장악을 하더라도 원내대표는 좀 공천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지도부가 꾸려졌으니까 수도권에 원내대표론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거기서는 이제 사선의 김학용 의원이 상당히 의지를 밝히면서 지금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재욱 의원도 가능성이 있는데 윤재욱 의원은 또 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내대표, 당대표, 최고위원들 아니면 다른 당직들 이런 것들이 영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면 총선 이미지는 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쭉 오늘 사람들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또. 예.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대표 과정 이번에 이제 전대 과정에서 한 분 한 분 이름에 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유승민 전 대표가 있을 거고 나경원 전 의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권성동 의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그럼 과연 나름 이제 상당히 거물급 당내 인사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죠.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하면은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같이 그냥 한묶음으로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천 협박이 시작될 거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안 주겠죠. 주겠어요.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굉장히 이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시절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보다 더 싫어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정치 끌어들이고 어쨌든 한 배라고 볼 거네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면은 당연히 뭐 설 자리 없을 거는 뻔해 보여요. 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유승민 의원은 공천 못 받고 예. 수도권에 무소속 출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노원에 공천 못 받고 예. 대구에 무소속 출마. 대구 무소속 출마요? 네. 노원구 출마할 것 노원구 같은데 출마 그냥 아니고? 저는 그냥 노원구 출마할 것 이렇게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자꾸 알겠어요. 이러고 예, 또 예. 이제 나경원 의원은 예. 예. 그냥 뭐 목숨만은 살려줘서 그냥 동작 출마해줄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은 역할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당이 갈등 혼란 좀 어려워지면 예. 내가 좀 대통령하고 가깝고 좀 중진으로서 음.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어른과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보다 더 큰 정치.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요. 100% 거기 분당에 공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본인도 험지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당에서는 우리 안철수 대선 의원 후보인데. 같은 대선 후보 지도자가 수도권에 험지에 나와가지고 한석이라도 좀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득을 하겠죠. 본인 또 해놓은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다시 노원으로 그러니까 노원이 될지 뭐 다른 저 마포 정청래 의원 예. 같은 분하고 한판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먼저 선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분당은 뭐 떠나서 네. 수도권에 나 험지 출마 내가 하겠다. 수도권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정치적인 생명을 그럼 원래 인정받는 최초의 게 지역구는 이준석 지역구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면 또 이준석이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뭐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민주당 의원 좀 센 분하고 붙는 저는 아니, 이렇게 근데 보는 게 좀 있는데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처럼 네. 일타쌍피 좋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안철수 전원 그러니까 일타쌍피. 경선. 그러니까 또 우리 이준석 방송에서 지금 안철수 조건 없는 경선 뭐 네. 좋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김은혜 홍보수석을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줄 때 물론 경선이었지만 다른 소수파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 패배를 불사하더라도 예. 약간 이런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 공천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예. 근데 저는 아까 앞에서 그 천하람의 거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와 관련해서 뭐 용산이나 당도 고민하고 천하람 변호사도 고민하겠지만 개혁 보수 혹은 중도 보수 유권자분들의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이분들 같은 경우 유승민 대표도 그런 경우였지만 어쨌든 다 같이 탄핵하자고 나갔는데 권성동, 장제원 뭐 다 같이 나가놓고는 이제 낙인은 유승민 혼자 받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당의 과도한 분란을 네. 개혁도 좋지만 변화도 좋지만 과도한 분란을 가져온 여기까지는 못한다. 근데 당이 한쪽으로만 너무 몰고 가는 것도 안 되고 확장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근데 만약 여기서 천하람 당신마저 이준석이랑 확 한 배를 탄다면 우리는 또 누구를 기대란 말이냐. 우리도 구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젊은 층 말고 그런 유권자의 민심이나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력화된 방식은 아니지만 도대체 그러면 역으로 용산이나 새로운 당 지도부도 뭐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천하람 변호사도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확장성을 위해서 어떤 그럼 새로운 구심들 이를 대체할 만한 인물 우리가 꼭 찐윤만 공천하는 게 아니라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얼만큼 더 데려올 것이냐. 그리고 그걸 공천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당 내든 당 외든 예. 이걸 되게 고민할 것 같고 거기에서 물론 헤게모니는 어디까지나
용산과 김기현 대표가 갖고 가는 거다. 그게 아까 얘기한 질서 있는 다양성이란 개념이랑 다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이 플랜과 기획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거의 공천 탈락이고 천하람 변호사가 사실 순천에 다시 공천 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큰 부담도 없고 큰 경쟁자도 없어서 약간 그렇게 가 있지만 문제는 천하람을 어떻게 배치하고 나머지를 분리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를 과연 보여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면 이 공천, 이 지도부, 이 당 체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보나 뭐 민주당이나 범진보나 다 웃고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김준호 변호사의 말씀이 맞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그 실질적인 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실질적인 공존의 어떤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사람까지 내가 안 왔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고 사실은 지금 갖고 계신 생각들은 어용노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억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약간 중도 지향적인 목소리를 내는 또 이상한 사람을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얕은 수가 곧 동원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전 본인이 안 받더라도 예를 들어 김영우 전 의원한테라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철수 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뭐 그런 거 왜냐면 정도는 수도권에서 저기 오랜 선수가 되고 하니까. 그럴 일은 절대 물론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인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좀 많이 카바쳐줬어요. 네. 색깔로 나올 때도 네. 그렇고 뭐 그러면 이 톰과 제리가 갑자기 또 손을 잡는가? 왜냐면 두 분이 이제 어찌 보면 핍박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두 분 처지가 비슷해요. 네네, 당내 네. 입지가. 네. 근데 톰과 제리는 사실은 왼수이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또 손을 잡거든요. 근데 그럴 이거는 가능성이 현 있다고 변호사님이 그렇게 잘못- 이준석 대표를 오래 봤는데도 네, 아직 잘못 모르십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분석이고. 절대 겸상할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그 천하람 캠프에 대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대전략 중에 이제 한 중간 정도의 중요성을 가졌던 게 결선 투표가 있는 선거기 때문에 천하람 안철수가 합쳐서 40%는 네, 유지하고 네. 있어야 된다. 네. 안철수가 확 무너져도 곤란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의 대전략입니다. 좋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여수축 불량이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검찰 수상이 돼서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시라라는 뭐 내용이 담겨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게 유족들이 유서 공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주변인들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다는데 파장이 작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이 민주당 내에서도 다시 한번 당대표 거취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토요일에 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제동원 해법 규탄 대회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참석을 했거든요. 이건 현 변호사님이 어쨌든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일단은 뭐 유서 내용에 어떤 거 있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 유서 내용의 공개를 촉발시킨다. 자꾸 예. 언론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1번은 일단 유가족이 그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공개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예. 이렇게 가야만이 언론들도 관심을 덜 가질 것 같고요. 뭐 제가 얘기한다고 막 관심 안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사실은 이제 일반 공무원 출신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그렇죠. 늘공 출신으로 예. 성남에서 구청장도 지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러니까 성남시장 비서실장도 했고 경기도지사 때 비서실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GH 본부장도 했는데 뭐 주변 분들의 평이 상당히 좋은 그렇죠. 분이셨다고. 평도 좋은 분이에요. 예. 저도 사실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음. 좀 차분하고 이런 분이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분이 이제 FC 관련해서 피의자로 전화 수사를 받았어요. 10월 달에.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보면은 공범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FC와 관련해서 그렇죠. 공범으로 나오고 공범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본인도 기소된다는 얘기예요. 예.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수사를 안 했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이제 곧 기소될 처지에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명확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도 뭐 조문을 갖느냐 안 갖느냐 대리 조문을 갖느냐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지금 다음은 쌍방울 사건이 될 거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사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검찰에서 전화만 와도 예.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주변에 보통 가면은 느낌적으로 알죠. 아,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저들이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내 가족 주변 뭐 이렇게 다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직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사 선상에 오르고 기소될 사람이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뭐 이런 선택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검찰이 경기도청에서 거의 한 2주째 상주하면서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물론 영장의 유효 기간은 한 2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열흘 이상씩 거기 상주하면서 압수수색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서 한 하루 정도 집행하고 말거든요. 네네.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과도하게 좀 무리하게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서에도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 공무원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기소되거나 기소 직전이신 분들이 네. 느끼시는 압박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이게 사실 실존적인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공무원 연금이 이제 재직 중에 뭐 범죄로 문제가 되면 퇴직 후라도 이게 다 또 삭감이 엄청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예. 노후 문제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면 불기소 처분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까지 차라리 내가 가족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겠다라고. 근데 이제 뭔가 기소가 되면 고립된 감정이 생겨서 그리고 공동의 피의자로 된 분들 간에 서로 연락도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자 계속 계시다 보니까 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거고 검찰한테도 당연히 이거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수록 좀 이번에 부검을 한 해 만에 이래가지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맞아요. 그런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라면 언론에서 그 부분은 좀 보도하지 않는 어떤 준칙이랄까 내부 가이드라인 앞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유가족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일단 저희도 그럼 방송에서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사망이 지금 5번째라는 뭐 얘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격의 수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망하신 분이 쟁취 제발 내려놓으시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라고 하지만 주변 분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때문에 민주당도 힘들고 진보 진영도 힘들고 주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을 내리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아마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도 첫 번째는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강하게 좀 이렇게 전선이 대립할 것이고 예.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 국민의힘보다는 많이 정착이 돼 있습니다. 네. 당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아마 촉구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점차 이재명 대표의 뭐 질서 있는 퇴진 같은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유가족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중압감을 느끼셨던 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점점 줄어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유가족 분들이 뭐 힘을 내시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이래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부검 문제 때문에 수사기관이랑 실갱이가 벌어져서 당대표 조문이 늦어진 거냐, 뭐 당대표와의 관계냐 이거 가지고 실갱이가 좀 있었던 그랬죠. 것 같은데 예. 아마 뭐 조문을 막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예,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고 넘어갈 건가 혹은 극복해낼 거냐 관련해서 아직까지 뾰족한 답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네. 일단은 저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가지신 분들, 뭐 이상민 의원도 대표적이고요. 뭐 이런 분들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 변호사님? 당내 분위기도 좀 알려주시고 이 얘기까지 듣도록 이것 하겠습니다. 때문에 뭔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아마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민주당의 길로 대표되고 있죠. 최근에 네. 이제 모임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뭐 어쨌든 뭔가 요구를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뭐 당대표는 아니어도 뭐 사무총장이든 아니면 뭐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을 잃을 수 있는 거를 요구하지 않겠냐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공천 제도 개혁 뭐 TF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대부분 보니까 뭐 이렇게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뭐 이낙연 쪽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전에도 보면 1년 전에 이 공천 룰 이런 걸 확정했어요. 네. 이해찬 대표 때도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뭐 총선 뭐 얘기하지만요. 결국은 공천의 불이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거는 결국은 공천 뭐 이 제도 이 개혁 TF 거기에 이제 아마 많이 이제 배려를 했으면 어느 정도 뭐 해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공천제도 TF 단장이 그 이계호 의원이잖아요. 네. 이제 이분은 어쨌든 뭐 친명계는 아닌 걸로 지금. 이낙연의 측근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 어쨌든 있으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네네네. 이쪽에서 아마 친명계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좀 뭔가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거는 또 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천 변호사님 어쨌든 돌아오시니까 좋죠? 김재섭 위원장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자,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